여러분 안녕하세요. 회계상 거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이라는 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 또는 그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생산이 완료된 자산, 즉 제품 또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일부 정도 완료된 반제품이 있어요. 즉 판매를 할 수 있는 반제품, 그 다음에 공정 중에 있는 제공품,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즉 매입원가가 되겠죠. 자, 매입원가는 두 개로 나눕니다. 즉 상품이나 원재료는 외부에서 사갖고 오는 거죠. 우리 회사 자체 내에서 생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갖고 올 때는 매입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입원가,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원가가 되겠습니다. 매입가격, 사갖고 온 가격에다가 매입재비용, 매입재비용은 물건을 사갖고 올 때 들어간 운임비, 이런 거를 매입재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재비용은 더하고, 애누리라고 있어요. 매입할 때 애누리를 해주고 또 들어왔던 게 반품되어서 나갈 수가 있죠. 그거를 매입환출. 외상대금을 조기에 갚았을 때 금액을 할인해 주는 걸 매입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줍니다. 빼주고 나서 매입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상품 또는 원재료의 매입원가가 되는 거고요. 제품이나 제공품을 원재료를 투입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조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품이나 제공품의 제조원가는 재료비, 직접 들어간 직접 재료비에 또 만드는 노동비가 들어가겠죠. 그거를 노무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노무비, 거기에 들어가는 제조간접비, 배부액, 이렇게 더한 것을 제조원가라고 하고요. 매입 운임반비는 매입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즉 물건을 사올 때 운반비가 든 거는 원가에 포함을 하지만 매출할 때 운반비는 원가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반비, 비용의 계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매입 운반비는 매입원가에 더한다. 상품을 사갖고 왔으면 상품 가격에다 넣어주고 원재료를 사왔으면 원재료 가격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매출 운반비는 그렇죠. 판매를 할 때 운반비가 들은 거니까 별도의 판매관리비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운반비라는 계정을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고자산 매입에 있어서 매입원가를 예제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5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돈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죠. 운반비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매입할 때 운반비를 더했으니까 요거는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자, 뭘 샀냐? 원재료를 샀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510만 원 운반비 포함해서 대변의 외상 매입금은 500만 원. 그리고 운반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1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반비는 어디다 더했다? 원재료 금액에다 더해 주었다라는 거고요. 매입 환출은 물건을 사갖고 왔을 때 다시 되돌려 준 거죠. 그러면 그거만큼 원가에서 빼야 되죠. 그래서 매입한 원재료가 분량이 있어 50만 원을 반품하고 거래처와 협의하여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겠다. 자, 매입할 때 외상이었으니까 외상 매입금과 상계 처리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그만큼 줄여주시고 대변의 매입 환출 또는 원재료라는 계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 원재료로 해놨으니까 원재료를 대변에 빼셔도 됩니다. 또는 매입 환출 아니면 반대로 분계를 해서 마이너스 분계를 하셔도 돼요. 어떻게? 이렇게 차변에 매입 환출 마이너스 5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를 분계를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애누리는 물건의 가격을 깎아준 게 애누리가 되겠습니다. 애누리라는 건 물건의 가격이니까 뭐 상품의 가격이 100원인데 10원을 깎아줬다. 그럼 10원만큼 매입 애누리가 되는 거죠. 매입한 원재료에 하자가 있어 거래처로부터 100개에 대하여 개당 1000원씩 애누리 하였으며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물건을 사갖고 왔는데 100개 정도의 하자가 이렇게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건값을 깎아달라라고 했더니 깎아준 겁니다. 그래서 매입 애누리가 됩니다. 그래서 100개 곱하기 1000원 하니까 10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10만 원 줄여주시고 대변의 매입 애누리가 되겠습니다. 1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입 할인은 외상대금을 조기에 상환했을 때 그동안의 이자를 감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약정한 기일보다 조기에 상환하여 거래처로부터 5만 원을 할인받고 요거가 매입 할인이 되는 거예요. 외상대금 44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외상매입금은 445만 원에 5만 원을 할인받았으니까 450만 원이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그 중에 5만 원을 할인받은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은 450만 원. 그리고 매입 할인, 대금을 할인받았으니까 매입 할인 5만 원, 보통예금 445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재고자산의 매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매출액 먼저 볼게요. 제품 6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운반비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매출할 때 운반비는 그렇죠.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비라는 계정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600만 원, 운반비는 15,000원. 대변에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 6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5,000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어디다 해요? 매출 시, 뭘 매출할 때 재고자산 매출 시 운반비는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을 팔았는데 다시 반품되어 돌아왔죠? 그거를 매출 환입이라고 합니다. 판매한 제품 30만 원이 반품되어 거래처와 협의하에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돈을 갚지 않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그만큼 갚지 않은 게 아니라 회수하지 않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늘었는데 그거를 거기서 빼주기로 했대요. 차변의 매출 환입 30만 원, 외상 매출금 3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애누리, 매출 애누리 우리가 물건을 팔 때 하자가 있어서 물건값을 깎아줄 수도 있겠죠. 그거를 매출 애누리라고 합니다. 거래처에 매출한 제품의 하자가 인하여 3만 원을 애누리하고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면 차변의 매출 애누리 3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3만 원 이렇게 하시고 얘도 반대 분계할 수 있다 그랬죠? 네, 반대 분계 마이너스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가지로 계속 하시면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매출 할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상대금 500만 원에 대해서 매출 할인 조건부 2/10 N/15일. 자, 요 뒤에 거는 날짜를 의미하고요. 요 N은 내가 얼마만큼 할인을 해 주겠냐라는 퍼센티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 안에 나에게 외상대금을 상환을 하면 2% 정도의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회수를 하였을 경우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2%니까 500만 원의 2%를 할인해 줍니다. 그럼 10만 원이 되겠죠? 자, 10만 원만큼 매출 할인으로 잡고 나머지만 송금 받으시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이 490만 원이고요. 매출 할인은 10만 원,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매출 살펴봤고요. 매출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원가 계산식은 여러분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식을 알아야 풀 수가 있으니까 꼭 외워두세요. 별표 해놓으세요. 별표. 매출 원가 계산 외운다.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즉 기초의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 즉 이번 해에 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아직 팔지 않은 상품이죠. 그래서 그거를 뺍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단기 상품 매입액이라는 것은 순매입액을 이야기하는데 이 순매입액은 매입가격에다가 매입 부대비용, 즉 뭐 운반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더해주고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빼주고 매입 할인 빼준 금액이 순매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이렇게 외우시고요. 순매입액은 매입가격에다가 매입부대비용 더하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깎아준 금액이니까 그리고 반품돼서 들어왔으니까 빼주고 외상대금 할인된 거 원가에서 빼야 되니까 매입 할인 이렇게 빼는 식으로 외우시고 바르고요. 상품 판매 관련 등식은 순매입액은 총매입 더하기 매입 재비용,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 빼준 거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에 타계정 대체액이라고 있어요. 타계정 대체액은 외부로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 회사 내에 다른 계정으로 넣은 걸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타계정 대체액을 빼준 게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매출원가에 타계정 대체액만 더 빼준 거예요. 네. 자,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론 문제 푸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원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매출원가는 기중에 즉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았다가 결산 시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결산 분계를 하거든요. 이때 계속 매입을 했을 때는 상품 계정에다 계속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상품 매출 또는 뭐 제품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장부상 계상된 상품을 팔았을 때 대변에 대체하고 팔린 금액만큼 차변의 매출원가로 기입을 하게 됩니다. 즉 상품을 얼마치를 팔았는지 이익을 붙인 건 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대변의 상품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는 건 단기에 매입한 상품은 모두 팔 수 있죠. 그리고 전년도에 팔고 남은 기말 상품이 올해로 돌아오면 기초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이 판매 가능한 상품이 되는 거고요. 판매 가능한 상품에서 기말 재고액을 뺀 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대입해서 식을 구할 때 그림을 그려놓고 하셔도 되고요. 식을 만들어 놓고 대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재고자산에 대한 기말재고액을 계산할 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는 반면에 또 포함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을 좀 살펴볼게요. 내가 기말재고액에 우리 회사의 기말재고액으로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볼게요. 미착분, 미착분이라는 건 도착을 아직 하지 않은 물품을 얘기합니다.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건 주문을 했는데 그쪽에서 발송을 안 해서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배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배를 타고 들어올 때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이럴 때 생기는 거를 미착분이라고 합니다. 운송 중인 상품이나 원재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배에 딱 실었을 때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즉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는 제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지 밑줄 그어놓으시고 구매자 체크해 놓으세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의 재고자산이다. 그럼 도착지는 배에서 딱 도착해서 우리 회사에 도착이 됐을 때 인수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운행 중에 있는 경우. 근데 도착했을 경우에는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겠죠. 적성품이라는 건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즉 위탁품이에요. 내 물건을 A 회사에 팔아달라고 넘겨주는 걸 적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성품은 판매가 됐으면 매출로 일어나고 판매가 되지 않고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위탁한 판매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시송품이라는 건 우리 가전제품 중에 뭐 사용해보고 물건을 사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사용해보고 내가 그 물건을 사겠다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시송품인 거예요. 사용하고 나서 내가 만족하니까 이 물건을 사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현했을 때는 판매가 된 걸로 보지만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때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줄을 그는데 구입 의사가 표시하기 전 표시를 했으면 물건이 팔린 거예요. 표시하기 전 시송품은 나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할부 판매 이제 팔죠. 뭐 6개월, 뭐 12개월, 24개월 이렇게 할부 판매의 경우 인도 기준 밑줄 그시고요. 매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할부 판매 상품은 인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처음에 팔았을 때 그때 매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적성품. 판매자의 재고자산일까요? 네, 맞습니다. 판매자의 재고자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 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 그러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도착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맞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 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해서 그 물건이 판매된 건 아니죠. 그래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맞습니다. 판매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장기 할부 판매 상품. 장기 할부 판매 상품은 인도 조건으로 매출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계속기록법에는 기초재고 수량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 해서 판매 수량을 빼줘서 기말 재고 수량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자, 기초에서 단기에 들어온 거 그리고 매출한 거 이렇게 해서 쭉 기말 재고 수량을 표현한 것을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은 일단 판매를 막 합니다. 판매를 하고 그렇죠. 창고에 있는 재고 수량을 계산을 해서 판매 수량이 몇 개가 됐는지 역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거를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재고 수량에 단기 매입 수량은 더하고 기말 재고가 몇 개가 남았다. 그걸 빼고 그러면 단기 판매 수량을 계산하는 걸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별법. 개별법은 이제 고가의 제품들을 뭐 고가의 상품이나 이런 거는 개별법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별로 판매되는 것과 재고로 남는 것을 구분하여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를 구분하는 걸 개별법. 그래서 가격별로 하고요. 선입선출법은 선 앞에 들어온 거를 선출 미리 내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는 단가 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입한 재고부터 출고되는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얘는 일반적으로 물량 흐름은 일치하지만 수익과 비용 대응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충실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후입선출법, 후입. 그럼 나중에 들어온 거를 선출, 먼저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고는 그렇죠. 맨 먼저 들어온 게 재고로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입고된 재고자산을 먼저 판매한다고 가정하는 그런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익과 비용이 바로바로 대응이 돼요. 그런 반면에 물량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죠. 왜? 맨 먼저 들어온 게 계속 재고로 쌓이니까.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충실한 방법은 후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이 있어요. 이동이라는 건 움직인다는 거죠. 평균법의 이동인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가중평균 단가를 구해서 단가의 기준을 결정하는 방법을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일정 기간, 뭐 한 달이면 한 달을 딱 계산을 해서 매입원가 합계액을 매입수량으로 나눠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총평균법이 되겠습니다.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소매재고법이라고 하는데 소매가를 파악합니다. 소매가를 파악해서 기말재고 원가를 역으로 계산해서 원가 흐름을 추정하는 거를 매출가격 환원법, 소매재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매출 총이익률법이 있어요. 매출 총이익률법은 과거의 매출 총이익률을 이용해서 앞으로 내가 판매 가능한 상품의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배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선입선출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뭐 요 정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물가가 상승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기말재고의 크기와 매출원가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기말재고액의 크기는 선입선출법이 가장 큽니다. 왜? 기말재고액이 맨 마지막 단가죠. 선입선출법은. 이동평균법은 가중평균 낸 거고, 총평균법은 동일하게 낸 거니까 다르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문제는 맨 처음, 여기는 처음에 구입한 단가잖아요. 그러면 기말재고액이 가장 적은 게 후입선출법이 되죠.
물가가 계속 오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래서 선의선출법이 가장 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습니다. 반면에 매출원가는 매출원가의 크기는 그렇죠. 후입선출법은 최근 단가가 계속 매출원가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의선출법이 가장 작습니다. 매출총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의 크기는 선의선출법이 큰데 매출총이익 어떻게 구했죠?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거죠. 그러면 매출총이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따라서 매출총이익이 변화가 되는데 매출원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후입선출법이잖아요. 그럼 매출총이익이 가장 적게 발생되겠죠. 그래서 선의선출법이 가장 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기말재고액과 단기순이익 또는 매출총이익의 크기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의선출법이 가장 크고 매출원가는 반대 방향,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아니면 계산식에 넣으셔서 해보시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보관하거나 사용을 할 때 도난을 할 수도 있고 분실되거나 파손 등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인해서 수량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고자산이 있는 수량과 장부상의 기록을 통해서 얻어낸 수량의 차이가 생겼을 때 이때 부족한 수량에 대한 손실액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차액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을 쓴다라는 거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계산할 계산식은 장부상 수량에다가 실제 수량을 뺍니다. 그리고 단위당 원가를 해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구합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말 현재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수량 10개, 단가는 1,000원. 원재료 20개, 단가 50원이 소실됨을 발견했다. 소실됐다라는 건 없어졌다는 거죠. 자, 없어졌습니다. 이게 원가성이 있느냐, 원가성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즉, 자주 발생돼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매출원가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저기 매출원가에 가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비정상 감모죠. 그죠?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하거든요. 정상 감모일 경우 원가성이 있을 경우엔 정상 감모. 자, 제품 10,000원이죠. 그리고 원재료는 1,000원입니다.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데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로 쓰셔도 됩니다. 11,000원. 제품 10,000원, 원재료 1,000원 이렇게 분계를 하시는 거고요. 비정상 감모이다. 원가성이 없다. 그러면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을 써서 11,000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시느냐? 정상 감모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 또 원가성 있는 정상 감모인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가산. 비정상 원인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 감모에 해당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때 그 차액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하락. 지금 현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할 때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수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재고자산의 가격이 떨어진 경우 저가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순실현 가능 가치란 뭐냐? 추정 판매 가격에서 판매 시까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추정액이 있어요. 그거를 차감한 금액.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한 금액. 그 가능한 금액을 취득원가에서 뺍니다. 그러면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실제 수량 곱하기 장부 단가에서 실제 단가로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뭐 상승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까지 다시 올려놓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락한 경우,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가산해고요. 회복한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현재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100개, 단가 1,000원, 1,000원짜리가 800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럼 얼마만큼? 200원만큼. 그죠? 200원만큼 100개. 그러면 2만원이네요. 2만원만큼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계정에다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시켜 놓으면 됩니다. 근데 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 가산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 계정에서 차감 계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락되어 있던, 작년에 하락되어 있던 원가가 다시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을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책정된 금액까지만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 넘어서까지 회복시키시면 안 돼요. 자, 상품의 시가 하락으로 2만원 평가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만원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2만원 평가 손실 했는데 만원이 회복됐답니다. 그럼 만원만큼만 되돌려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차변에 만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써서 만원을 회복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